옛날 아주 먼 옛날에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던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이 되면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골짜기를 울리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문을 걸어 잠갔지만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초가집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홀로 된 여인 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칠거지약이라는 무거운 죄명을 쓰고 엄동설 안에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대문 밖으로 내쳐진 신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으나 서슬퍼런 김진사 댁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향이는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냇가에 나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것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개울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시댁의 안방. 비록 눈칫밥을 먹었을지언정 추위 걱정은 없었던 그 시절이 야속하게도 그리워질 때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빨래 방망이를 더 힘껏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응어리져 있었지만 천성이 착하고 순한 탓에 누구를 원망하는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박복한 팔자만을 탓하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때려도 그녀는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냇가에 나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헹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짙은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강저편에서 무엇인가 검고 커다란 물체가 물살을 타고 천천히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에서 굴러떨어진 통나무나 죽은 짐승의 사체거니 생각하고 무심코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물건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짠 괴짝 같기도 하고 비단으로 감싼 진보다리 같기도 했는데 물에 젖어 무거워진 탓인지 위태롭게 기우뚱거리며 향이가 있는 쪽으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빨래를 하던 손을 멈추고 홀린 듯이 그 물체를 바라보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강가에 떠내려오는 정체불명의 괴짝은 불길하면서도 묘한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그 물체가 향이가 빨래를 하던 바위 근처에 걸려 멈춰 섰을 때 향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검은 재치를 한 고급스러운 나무 괴짝이었는데 틈새가 밀랍으로 꼼꼼하게 봉해져 있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향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텅 빈 냇가에는 오직 바람소리만 윙윙거릴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 괴짝을 힘겹게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먹은 나무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괴짝을 바위 위로 올려놓자마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와 그녀는 잠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열어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괴짝 안에서 들리는 듯 마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낑낑거리는 듯한 혹은 앓는 듯한 아주 작은 신음이 괴짝 안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잠금 장치를 풀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비릿한 강물 냄새가 확 풍겨왔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핏덩이 같은 갓난아이가 하얀 포대기에 쌓인 채
파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지쳐서 울 힘조차 없는지 가느다란 숨만 겨우 내쉬고 있었고 조그만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너무나 놀라 아이고 맙소사 하며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급히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괴짜가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아 아이는 젖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이나 차가운 강물 위를 떠다녔는지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향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솜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려 애썼습니다. 아이를 품에 앉아 얼어붙어 있던 모성애가 샘솟듯 솟구쳐 올랐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차가운 뺨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아가, 가엾은 아가, 누가 이 엄동설 안에 너를 이런 곳에 버렸단 말이냐. 그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아이는 조금씩 온기를 되찾았는지 미약하게나마 응애하고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갈구하는 처절한 외침처럼 들려 향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서둘러 짐을 챙겨 자신의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향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따뜻하게 한 뒤 아이를 아랫목에 눕히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내 아이였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귀하게 생긴 것이 천한 집안의 자식은 아닌 듯했습니다. 아이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를 풀던 향이의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베네 저고리는 값비싼 비단으로 지어진 것이었는데 그 기끝에 수놓아진 문양이 너무나 눈에 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실로 수놓아진 모란꽃 문양이었는데 바로 그녀가 7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며 수없이 보아왔던 시댁 김진사 댁의 가문 문양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향이의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옷댄을 더 뒤지던 향이는 아이의 품속에서 묵직한 옥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옥패를 집어든 순간 향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남편인 김석주가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가문의 장손에게만 물려진다는 귀한 옥패였습니다. 옥패 뒷면에는 서고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이것이 김석주의 물건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향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어 한참 동안 옥패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오뚝한 코는 야속하게도 그녀를 내쫓은 남편 김석주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김석주의 핏줄이었습니다. 그것도 김진사 댁에서 그토록 바라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자 향이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난 뒤 김석주가 첩을 들였거나 기생과 놀아나 아이를 낳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그 귀한 아들을 키우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강물에 띄워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어미가 천한 신분이거나 기생이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까 두려워 아비인 김석주와 시어머니 조씨가 꾸민 지심이 틀림없었습니다. 칠거지약을 운운하며 도덕군자 행세를 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추문을 덮기 위해 갓 태어난 핏줄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향이는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향이는 옥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약을 먹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던 자신의 처절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하나만 있으면 그 모진 시집살이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눈물을 삼켰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얻은 그들은 그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늘이 노할 패륜이었고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잔혹한 죄악이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던 향이는
이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추위가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향이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아이를 안고 김진사 댁으로 찾아가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향이마저 죽이려 들거나 아이를 빼서 없애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이는 이 아이를 그 악마 같은 집안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를 자신에게 보낸 데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아이지만 동시에 버림받은 생명이었고 향이 또한 그 집안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그녀와 아이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향이의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와 향이의 뜨거운 결심으로 인해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옥패를 자신의 깊은 옷장 속에 숨기고 아이의 베넷저고리 또한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잘 개어 깊숙한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옷을 찢어 기저귀를 만들고 쌀을 갈아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김석주의 아들이 아니라 향이의 아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강에서 건진 보물이라는 뜻을 담아 마음속으로 이름을 지어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너를 반드시 보란 듯이 키워낼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너를 버린 그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것이다. 향이는 미음을 식혀 아이의 입에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삼키지 못하던 아이도 허기가 졌는지 넙죽넙죽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넘기는 모습을 보며 향이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쫓겨난 날 이후로 죽은 것과 다름없었지만 이 작은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동안 향이는 자신이 더 이상 약하고 불쌍한 소박맞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고 그 존재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간밤에 눈이 많이 왔다는 소식과 함께 향인의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좁쌀을 얻으러 왔다가 아기 기저귀가 걸린 것을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향이, 자네 집에 웬 아기인가? 혼자 사는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이상하다 생각했네만 향이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생각해 둔 대로 대답했습니다. 먼 친척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맡긴 아이입니다. 오갈 데 없는 핏덩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제가 거두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평소 향이의 행실이 바르다는 것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향이가 아이를 키운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결국 산 너머 김진사 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석주와 시어머니 조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향이가 냇가에서 괴짝을 건졌다는 목격담이 더해지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인들을 시켜 강물에 버린 괴짝이 하필이면 향이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고 향이가 그 괴짝 안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관아에 끌려가 벌을 받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잠을 설치며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곧 도끼 어린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김진사 댁 사랑방에서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곤방대를 떨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년이 딴맘을 먹고 관아에 고변이라도 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해. 김석주 또한 초조한 듯 방안을 서성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예 마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야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모자는 머리를 맞대고 향이와 아이를 매장시킬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번들거렸고 자신들의 핏줄인 아이를 2번 죽이는 일조차 서슴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 시각 향이는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고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아이에게 거대한 시련이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가 있었고 장롱 깊은 곳에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이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 어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너만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향이에 대한 해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향이 그 여편네가 쫓겨나더니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서 애를 낳았다지 뭔가.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남의 집 귀한 자손을 훔쳐왔다고 하던데? 어쩐지 밤마다 그 집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했어. 김진사 댁에서 고용한 하인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헛소문은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귀를 더럽히고 향이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향이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검은 손길은 이제 막 향이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마을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피부로 느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동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겨울에 만난 벗이라는 뜻이자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처럼 밝게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동우는 향이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혈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을 때마다 향이는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고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흉흉해져만 갔고 급기야 마을 입구에는 낯선 무당 하나가 화려한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나타나 굿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마을을 돌며 이 마을에 부정을 탄 여자가 있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당이 바로 조씨 부인이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향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속에 숨겨둔 옥패와 베네쩌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하나로 그녀는 다가오는 폭풍우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향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향이가 사는 초가집 주변만큼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 흐르는 냇물 소리는 청아했지만 그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의 입에서는 흉흉하고 날카로운 소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 댁 하인들이 퍼뜨린 거짓말은 마치 봄바람에 날리는 꽃가루처럼 온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향이가 쫓겨난 뒤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더라 하는 정도였던 소문이 이제는 향이가 낳은 아이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악기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향이의 집족을 쳐다보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기며
침을 뱉고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김진사 댁의 안주인 조씨 부인은 안방 깊숙한 곳에 앉아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어 가는 것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김석주를 불러 앉혀놓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아라,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내 입 놀림 하나에 춤을 추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년이 제 발로 마을을 떠나게 만드는 건 시간 문제다. 김석주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만약 향이가 끝까지 버티고 그 아이가 제 핏줄임을 주장하고 나서면 어찌합니까? 괴짝을 건졌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안에 넣어둔 옥패도 향이의 손에 들어갔을 텐데요. 김석주의 말에 조씨 부인의 눈매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걱정 마라. 그래서 내가 용하다는 무당을 불렀지 않느냐. 사람의 입을 막는 데는 두려움만 한 것이 없다. 조씨 부인은 비단 주머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보이며 사악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웃 마을에서 굿을 잘하기로 소문난 만신을 큰돈을 주고 매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무당으로 하여금 마을에 도는 전염병이나 가뭄의 징조가 모두 향이와 그 부정한 아이 때문이라고 공포를 조장하게 만든 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향이를 몰아내거나 멍석말이라도 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김석주는 어머니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에 혀를 내두르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갓 태어난 핏줄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며칠 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무당 패거리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무당은 깃발을 흔들며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도 밖으로 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무당은 일부러 김진사댁 앞에서 한바탕 춤을 추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을 우물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까짓고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었구나. 부정을 탄년이 사악한 씨앗을 품고 들어와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어. 그 씨앗을 없애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다 망치고 마을에는 역병이 돌 것이다. 사람들은 무당의 서슬퍼런 예언에 사색이 되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향이가 사는 외딴 초가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 음습한 곳에 악귀가 숨어 있다. 당장 저곳을 불사르고 부정을 씻어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무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향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이웃들조차 자기 가족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향이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향이에 대한 연민 대신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적개심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음모대로 마을 전체가 향이를 향한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방 안에서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밖에서 들려오는 굽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징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이는 깜짝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향이는 그런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엎어버리거나 등 뒤에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밤에는 누군가 집마당에 돌을 던지거나 죽은 쥐를 던져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 땔감도 부족했지만 향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녀와 아이를 죽이려 드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느 날 밤 향이는 아이에게 먹일 젖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향이의 몸은 말라갔고 아이 또한 배가 고파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복에 향이 있는가? 나일세. 낮고 굵은 목소리에 향이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이나 오물을 던지러 온 사람일까봐 겁이 났지만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마을의 늙은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향이의 착한 심성을 알고 아끼던 분으로 마을에서 유일하게 김진사 댁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바른 소리를 하는 어른이었습니다. 향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의원은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와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 한 뼘밥과 마른 미역, 그리고 아이에게 먹일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라도 요기를 하게.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낮에는 올 수가 없었네. 향이는 의원의 따뜻한 배려에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의원님,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알면 의원님께도 해가 갈 것입니다. 향이는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의원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의원은 혀를 차며 향이의 야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죄인이라니, 당치도 않네. 나는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네. 그리고 이 아이가. 의원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의 맥을 짚고 관상을 보았네만 이 아이는 자네를 닮아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네. 악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의원은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향이에게 경고했습니다. 향이, 잘 듣게. 김진사 댁에서 부른 무당이 내일 모레 큰 구판을 벌인다고 하네. 겉으로는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구실하지만 실은 자네와 아이를 멍석말이하여 내쫓거나 심하면 해코지를 하려는 수작일세.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는 게 어떻겠나. 내 옆마을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잠시 피신해 있게나. 의원은 향이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진심으로 도피를 권유했습니다. 향이는 의원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망치는 것, 그것은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일지도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마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이와 단둘이 숨어 산다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다는 것은 곧 김진사댁이 퍼뜨린 거짓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여자가 되고 아이가 악귀가 되어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림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엇보다 죄 없는 아이에게 그런 굴레를 씌운 채 평생을 도망자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향이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단호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향이의 단호한 대답에 의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른단 말인가? 자칫하면 자네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네. 향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망간다면 저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평생 떵떵거리고 살겠지요. 그리고 제 아이는 영영 압이 없는 자식, 부정한 자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야 할 사람은 그들입니다. 향이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진실을 밝힐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향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를 꺼내 의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는 김석주의 옥패와 아이가 입고 있던 김진사 댁 문양이 수놓인 베넷저고리, 그리고 괴짝 바닥에 숨겨져 있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원은 그 물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김진사 댁 물건이 아닌가? 그리고 이 편지는,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김석주가 기생에게 보낸 것으로 아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훗날 후환이 없도록 괴짝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내라는 비정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증거들이 향이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째 아비된 자가 제 자식에게 이런 짓을.
의원은 치를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향인은 옥패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저를 마녀로 몰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억울함을 풀고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향이의 눈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의 눈물이 아닌 어미로서의 강인한 의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향이의 결연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향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알겠네. 내 늙은 몸이지만 자네를 돕겠네. 진실이 이토록 명백한데 어찌 외면하겠는가. 의원이 돌아간 뒤 향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열릴 구파는 그녀에게 죽음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모든 거짓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석주와 조씨 부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향이는 동우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에 꼭 알려주마. 다음 날 마을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 댁 하인들은 구판을 벌일 장소에 멍석을 깔고 제상을 차리느라 분주했고 마을 사람들은 굿 구경을 할 생각에 들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향이의 집에 저주를 퍼부었고 조씨 부인은 안방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굿 비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덫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향이의 집에서는 반격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낮 동안 아이를 업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에 올라가 기도를 올리고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향이는 차가운 바위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바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떳떳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산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그녀의 표정은 한결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향이는 늦은 밤 아무도 몰래 의원과 다시 만났습니다. 의원은 마을의 원로들과 신망 있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언지를 주어 구판에 꼭 참석하도록 조치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위세가 대단하여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명백한 물증 앞에서는 그들도 어쩔 수 없을 걸세. 자네가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 서야 하네. 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구판을 벌여 사람들을 모아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테니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조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무당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내일 구슬할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네. 사람들이 흥분하여 그녀네 집으로 쳐들어가게 만들게. 알겠는가? 무당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신령님의 노여움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것이 무지렁이들입니다. 내일이면 그 눈엣 가시 같은 여편네는 마을에서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두 아기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구판이 열리기 전날 밤 마을의 개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지저댔습니다.
마치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향인은 아이에게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입혔습니다. 비록 낡은 옷감을 기워 만든 것이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한 땀 한 땀 들어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내일 그녀는 죄인이 아닌 진실을 고발하는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설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증거물들을 보자기에 단단히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이 터오자 마을 한가운데 공터에는 거대한 굿당이 차려졌습니다. 옷에 깃발이 나부끼고 재상에는 돼지머리와 각종 과일이 풍성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괭과리와 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굿의 시작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김진사 댁 식구들도 상석에 자리를 잡고 거만한 표정으로 굿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향이가 끌려나와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향이는 아이를 등에 업고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굿판이 벌어지고 있는 마을 광장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계바늘을 잠시 되돌려 굿판이 열리기 전날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어둠은 깊고 무거웠으며 휘영청 밝은 달만이 구름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모두가 잠든 시각 아이를 잠시 안전한 곳에 눕혀두고 소리 없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남편의 비정한 편지와 옥패가 든 보자기가 단단히 안겨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마을 어귀의 객주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내일 굿을 주관할 무당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격이었으나 향이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어둠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객주집 별채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간간히 무당이 기도를 올리는 징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향이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무당이 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당은 향이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네가 바로 그 재앙 덩어리를 안고 있는 여편네로구나. 내일이면 쫓겨날 신세가 제 발로 여기를 찾아오다니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하러 왔느냐? 무당의 거만한 태도에도 향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무당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러 왔습니다. 무당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향이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백에 눌려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향이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품에 있던 보자기를 풀고 김석주의 편지를 꺼내 무당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읽을 줄 아십니까? 이것은 김진사 댁 아들이 기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 핏줄을 죽여 강물에 버리라고 사주한 내용이 담겨 있지요. 향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천둥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당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편지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를 아는 무당은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교사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네가 어찌? 무당이 말을 더듬자 향이는 채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차고 있던 옥패도 여기 있습니다. 김진사댁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당신을 이용해 죄 없는 저와 아이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굿판에서 저를 마녀로 몰아 죽게 만든다면 저는 죽어서 원기가 되어 당신을 끝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관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도운 공범으로 차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향이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돈 몇 푼 벌려다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신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진짜 원한을 산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으며 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당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향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구판에서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시는 신령님이 진짜 계시다면 죄 없는 핏덩이를 죽이려는 악귀가 누구인지, 그 더러운 탐욕이 어디서 나오는지 똑똑히 일러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신의 뜻대로 보이는 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향이는 무당에게 거짓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무당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살 길을 열어주는 제안이었습니다. 무당은 한참 동안 향이와 편지를 번갈아 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일 구판에서 신령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마. 향이는 다시 어둠을 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무당을 제 편으로 만들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김진사 댁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못하게 막은 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뿐이었습니다. 향이는 잠든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내일이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핏빛 같은 그러나 찬란한 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은 구판 준비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새벽부터 하인들을 시켜 굿당에 떡과 과일을 실어 날랐고 조씨 부인은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그 눈엣가시 같은 것을 뽑아버리는 날이다. 그녀는 붉은 연지를 바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김석주 또한 새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위풍당당했지만 그 화려한 거칠애 속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양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매수한 무당이 이미 향이에게 약점을 잡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로지 자신들의 승리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굿당이 차려진 공터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향이를 아끼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고 김진사 댁에 줄을 선 사람들은 향이를 비난하며 쑥덕거렸습니다. 오늘 그 요물단지가 마을에서 쫓겨나는 꼴을 보게 생겼군. 아무리 그래도 핏덩이까지 내친다는 게 너무하지 않나? 마을의 여론은 여전히 반반이었지만 공포심을 자극하는 무당의 구판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나서서 향이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징소리가 점점 커지며 굿의 시작을 알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무당과 김진사 댁 식구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당은 작두 위에 올라설 듯 기세 좋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오색 천이 허공을 가르고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당의 눈은 뒤집힐 듯 희번덕거렸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헤이 부정 탔다. 마을에 끼어든 검은 기운이 근리를 틀고 있구나. 무당의 외침에 조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하인에게 눈짓을 보내며 이제 곧 향이를 끌어낼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판의 열기가 고조될수록 사람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고 당장이라도 향인의 집으로 달려가 돌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아이를 업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정갈하게 비서 쪽을 지고
등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업은 채 한 손에는 붉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구판의 요란한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등장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춤을 추던 무당조차 잠시 멈칫할 정도로 그녀의 기세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향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수군거리던 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향이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눈동자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굿당 중앙에 앉아있는 김진사, 댁 식구들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김석주는 향이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고 조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조씨 부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향이는 멈추지 않고 재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섰습니다. 굿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악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똑똑히 보러 왔습니다. 향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쩌렁쩌렁하게 굿당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기가 막혀 부채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 인연, 네가 지은 죄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어.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주춤주춤 다가오려 하자 향이는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누가 감히 죄 없는 어미와 자식을 죄인이라 부릅니까? 향이의 호통에 하인들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때 춤을 멈추고 지켜보던 무당이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재상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진사 댁 식구들은 무당이 향이를 혼내줄 것이라 기대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렇지, 대감님 어서 저 부정한 년에게 살을 날려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눈길은 향이가 아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조씨 부인과 김석주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땀에 젖은 얼굴로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김석주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김석주의 귓가에서 짤랑짤랑 울릴 때마다 김석주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무당은 갑자기 김석주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인다. 보여. 어린 핏덩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차가운 강물이 보여. 그 말에 김석주는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당황하여 이보시오. 지금 누구한테 헛소리를 하는 게요. 전연한테 해야지. 라며 소리쳤지만 무당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욱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굿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향이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이 무당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향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업고 있던 아이를 조심스럽게 풀어 품에 안고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를 걷어내어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똑똑히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정말 악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의 자식으로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소음과 많은 사람들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이 주저앉아 있는 김석주의 판박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김진사 댁 아들 어릴 적이랑 똑같네. 어쩜 저리 닮았을까?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고 어쩔 줄 몰라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향인은 손에 들고 있던 붉은 보자기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물건들이야말로 김진사 댁의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이 아이가 입고 있던 옷입니다. 향이가 들어올린 베네 저고리의 기세는 김진사 댁 가문의 문양인 모란꽃이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붉은 실은 마치 아이가 흘린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문양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김진사 댁 노비들조차 옷깃에 새기는 그 문양이 버려진 아이의 옷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이는 김석주의 옥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의 품속에 들어있던 아이 아비의 물건입니다. 옥패의 영롱한 빛이 사람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김석주는 옥패를 보자마자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허리춤에서 사라진 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니 강물에 떠내려갔으리라 믿었던 그 옥패가 향이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씨 부인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이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낳은 핏줄을 죽이려 강물에 띄워보내고 그것을 구해 키운 사람을 도리어 마녀로 몰아 죽이려 한 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향이의 외침은 비수가 되어 김진사 댁 식구들의 심장을 찔렀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구판을 가득 메웠던 꽹과리 소리는 멈췄지만 대신 사람들의 분노 어린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져 굿땅의 깃발을 찢어질 듯 흔들어댔습니다. 진실이 거짓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순간 그 파괴력은 구판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향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고 무당은 이제 완전히 향이의 편에 서서 김진사 댁을 향해 방울을 흔들며 마지막 저주를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향이가 계획한 대로, 아니 하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향이가 높이 치켜든 옥패는 구판을 비추는 햇살을 받아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김진사 댁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옥패와 사색이 된 김석주의 얼굴을 번갈아 오가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침묵을 지키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김진사 댁 장손만 지닌다는 그 옥패가 아닌가. 세상에, 그럼 정말 제 자식을 강물에 버렸다는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굿땅을 덮쳤고 김석주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선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씨 부인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도둑년, 내년이 우리 집에서 쫓겨날 때 훔쳐간 옥패를 이제야 꺼내놓는구나. 감히 훔친 물건으로 주인을 모함하려 들다니, 여봐라. 당장 전현을 포박해서 관하로 넘겨라. 그녀는 자신의 하인들에게 명령하며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자 향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어 하인들은 감히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향이는 조씨 부인을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훔쳤다고요? 그렇다면 이 편지도 제가 훔친 것입니까? 향이는 옥패를 품에 넣고 보자기에 쌓여있던 마지막 증거물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꼬깃꼬깃해진 종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향이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이자 글을 읽을 줄 아는 촌장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촌장 어르신, 부디 이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주십시오. 이 안에 김석주가 기생에게 보낸 추악한 음모가 적혀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저를 대신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읽어주십시오. 향이가 공손하게 편지를 내밀자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촌장은 돋보기를 꺼내 쓰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굿당은 다시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 핏줄이 세상에 드러나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니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괴짝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뒷말이 없을 것이다. 촌장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점잖은 촌장의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내용은 비정하고 잔혹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석주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란 말이냐. 촌장의 호통은 굿당을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돌던 이야기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자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구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무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향이와의 약속대로 그리고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기 위해 신들린 연기를 펼쳤습니다. 무당은 작두 위에서 펄쩍 뛰어내려 김진사댁 식구들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팥과 소금을 김석주와 조씨 부인의 얼굴에 뿌리며 괴기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애끼, 더러운 것들, 아끼는 내 놈들 뱃속에 들어앉아 있구나. 죄 없는 핏덩이를 죽이려 하고 산 사람을 잡으려 했으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무당의 저주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대신 통쾌한 심판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소금 세례를 맞은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고 김석주는 털썩 주저앉아 엉금엉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억누르던 김진사 댁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은 그저 초라하고 비겁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다. 우리 마을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져라. 평소 김진사 댁의 소장류 횡포에 시달리던 농부들부터 향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아낙네들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자 본물 터지듯 흙덩이와 오물들이 김진사 댁 식구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조씨 부인과 김석주는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쥐구멍을 찾듯 허둥거렸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갓은 벗겨져 짓밟혔습니다. 하인들조차 주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슬금슬금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고. 조씨 부인이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한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굿당을 빠져나가 자신들의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안으로 그들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파라고 침을 뱉으며 혀를 찼습니다. 굿당에 남은 것은 향이와 아이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격렬했던 소동이 지나가고 나자 묘한 정적과 함께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향이를 마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향이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아이를 다시 등에 업은 뒤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향이의 겸손하고
당당한 태도의 사람들은 더욱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촌장은 다가와 향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향이, 자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눈과 귀가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네를 핍박했네. 내 늙은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먼. 촌장의 사과를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향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향이에게 물을 끼얹었던 아낙네는 눈물을 글썽이며 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향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귀신에 홀렸었나 봐. 정말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향이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되었습니다. 다들 저를 걱정해서 그러셨다는 거 압니다. 향이의 너그러운 용서에 굿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당은 굿상에 차려져 있던 떡과 과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자, 액geb은 끝났다. 이제 복을 부르는 굿판이다.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상이니 다들 떡 하나씩 먹고 복받아 가거라. 무당의 재치 있는 말에 사람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기가 감돌던 굿판은 어느새 마을 잔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떡을 나누어 먹으며 김진사 댁의 몰락과 향이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깨어나 방긋방긋 웃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마을 할머니들은 아이고 예쁜 것, 복덩이가 따로 없네 하며 아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의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향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장하네. 자네가 해낼 줄 알았어. 향이는 의원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 의원님 덕분입니다. 의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자네의 모성애가 하늘을 감동시킨 거야. 이제 두 발 뻗고 자게나 아무도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걸세. 그 말은 향이에게 그 어떤 보약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향이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는 것을 아는 듯 맑은 눈망울로 향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굿당의 깃발도 저녁바람에 차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향이에게 쌀과 반찬거리를 쥐어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는 길 향이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으러 가는 길처럼 무겁고 두려웠던 그 길이 이제는 꽃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 소리가 따뜻하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향이, 몸조리 잘하게. 내일 맛있는 것 좀 해서 갈게. 그 말들은 향이가 잃어버렸던 이웃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향이는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저녁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향이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향이는 따뜻해진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마을 사람들이 챙겨준 쌀로 하얀 쌀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한 그릇과 미역국. 그것은 향이가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마음 편히 먹는 저녁밥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밥알의 단맛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댁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는 암흑천지가 되었지만 향이의 초가집은 호롱불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에 향이의 집 쪽을 보며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불빛을 보며 저 집 아이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라지 하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던 날카로운 비난과 혐오의 칼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향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부드럽고 평온하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밤새도록 통곡 소리와 다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해 알아누웠고 김석주는 아버지인 김진사에게 불려가 호되게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죄, 그리고 천륜을 어긴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을 관아에 자수시키지 않으면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아들을 관아로 끌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권세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향이가 쏘아 올린 진실의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향이가 제출한 편지를 근거로 김석주를 압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석주는 포승줄에 묶여 마을 길을 걸어가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고 아이들은 못된 사람 끌려간다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대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문틈으로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향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오로지 아이와 함께할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향이의 집 마당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고추를 말리고 있었고 동우는 그 옆에서 갤르르 웃으며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집 안악이 고개를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향이 이거 봄나물 좀 묻혔는데 맛 좀 보게. 아이고 형님 뭘 이런 걸 다. 향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나무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향이의 인생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함은 이제 부드러움이 되어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아이를 안고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봉우리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지만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피어나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동우야, 보렴. 세상이 참 곱지 않니? 이제 우리는 저 꽃처럼 활짝 피어날 일만 남았단다. 아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옹알이를 하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향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볼을 비볐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 안에 세상의 모든 희망이 들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 없었고 그 어떤 어둠도 그들의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향인의 집 처마 및 제비집에서는 제비 부부가 부지런히 드나들며 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향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갓난 아이였던 동우가 자라고 향이의 머리에 서리가 내릴 때 즈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값을 치르고 덕을 쌓은 자는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향이와 동우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어느덧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주름이 늘었지만 향이가 사는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향 부인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향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성실함과 남다른 손재주로 포목점을 열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인근 고을까지 명성이 자자한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초라하고 겁 많던 소박 맞은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깊고 기품이 흐르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와집은 솟을 때문이 우뚝 솟아 있었고 곳간에는 쌀과 비단이 가득하여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향희의 곁에는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지닌 청년 동우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오던 핏덩이였던 동우는 향희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문물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상단의 일을 돌보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동우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낳아준 핏줄보다는 자신을 거두어준 향희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섬기며 효를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우를 보며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칭송했지만 동우는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은 어머니의 은덕입니다라고 말해 주위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향희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동우는 그 곁에서 밤을 까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15년 전 그날처럼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모자의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힘없는 인기척과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동우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동우는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늙은 거지 하나를 부축하여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거지는 동상에 걸려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향희는 하인들에게 뜨거운 물과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라 이르고 직접 사랑채로 건너가 거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거지는 따뜻한 방바닥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향희가 수건으로 거지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던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찌들고 병들어 흉하게 변했지만 그 이목구비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움푹 패인 눈,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있는 희미한 흉터. 그는 바로 15년 전 그녀를 내쫓고 아이를 버렸던 전남편 김석주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지만 향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눈앞에 누워있는 초라한 노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모진 고생을 했는지 손마디가 다 굽어 있었고 다리 하나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김진사 댁의 위풍당당한 장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목숨만 간신히 부지한 늙은 거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향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꼴을 보려고 내가 그토록 이를 악물고 살았던가. 그녀는 속으로 씁쓸하게 되뇌며 운명의 장난 같은 이 재회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석주는 며칠 동안 열병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향희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하지는 않았으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쓰게 하고 미음을 쑤어 먹이며 그가 기운을 차리게 도왔습니다. 동우는 어머니가 왜 알지 못하는 거지에게 이토록 신경을 쓰는지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묵묵히 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김석주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곁에 앉아있는 향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15년의 세월과 병마 탓인지 아니면 너무나 변해버린 향희의 기품 때문인지 그는 향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인,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김석주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가 났습니다. 향희는 말없이 물그릇을 그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신 김석주는 기운을 조금 차린 듯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저는 죄가 많은 놈이라 죽어도 싼 목숨인데 염치 없이 또 살아났구려. 그는 자조 섞인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인은 아무 말 없이 등잔 심지를 돋우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큰 죄를 지어 집안이 망하고 변방으로 쫓겨났으며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유배 간 사이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저는 갈 곳이 없어 구걸하며 떠돌았습니다. 김석주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제게는 처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그들을 버렸지요. 그때 천벌을 받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 면목도 없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들의 생사를 알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는 향이가 바로 그 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눈앞의 여인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듯 털어놓았습니다. 향이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애잔함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만약 그가 핏줄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진 독은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향이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에 고깃국, 그리고 그가 예전에 좋아했던 조기구이까지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는 마지막 밥상이자 그와의 질긴 인연을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향이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김석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귀한 음식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드십시오. 먼 길 오느라 허기지셨을 텐데 따뜻할 때 드십시오. 김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술 뜨자마자 그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맛은 옛날 제 집사람이 끓여주던 국맛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맛이. 그는 밥을 먹는 내내 울먹이며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여자는 죽었고 당신이 버린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부디 저승에 가서는 그 죄를 뉘우치고 편히 쉬시게. 그날 밤 김석주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쇠약해진 몸이 갑작스러운 포만감과 따뜻함을 견디지 못하고 긴장이 풀리면서 평온하게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싸늘하게 식은 그의 시신을 발견한 향이는 동우를 불러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동우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지시대로 정성껏 그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향이는 동우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은 너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다. 비록 살아서는 덕을 쌓지 못해 불행하게 갔지만 죽어서는 편안하기를 빌어드려라. 동우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 거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밝히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우는 말없이 무덤에 절을 올리며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지요. 동우가 향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향이는 아들의 듬직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5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무용의 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향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조씨가 말년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병들어 고독하게 죽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오늘 전 남편이
거지꼴로 죽어간 것을 보았을 때도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남음으로써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향이와 동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향이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짓고 굶주리는 이웃이 없도록 구휼미를 풀었습니다. 동우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상인이 되었고 훗날 어진 아내를 맞이하여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향이의 집을 지나갈 때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은 결코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네. 저 집을 보게나.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은 집이지. 김석주의 무덤에는 이름 없는 비석 하나만이 세워졌지만 향이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향기롭게 남았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백발이 성성해진 향이는 툇마루에 앉아 증손자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모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따스한 바람이 향이의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지난날 냇가에서 건져 올렸던 그 작고 차가운 괴짝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향이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참으로 잘 살았다. 이것으로 되었다. 그녀의 독백은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마을에는 언제나처럼 평온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악한 마음은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는 것을 향이와 동우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밤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잠드시고 꿈속에서는 향인의 집 마당처럼 따스한 햇볕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